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실무 유도훈 평가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에 합격한 김대희 감정평가사라는데 잠깐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실무 채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희 평가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거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촬영은 우리가 이제 33회 감정평가 실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가 채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서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토의를 해보려고 촬영을 하게 됐고요. 물론 뭐 문제 자체에 대한 뭐 이게 문제가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시된 문제를 가장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기출문제는 어떻게 채점이 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희 평가사가 이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네. 안 풀어도 되는데 풀었네요. 네, 오늘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풀으라고 했고요. 근데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공부를 안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분들에 비해서는 잘 풀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시험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작년과는 약간 출제 취지나 방향 같은 게 조금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각 문제별로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질지 한번 우리 예상 추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보상이 나왔어요. 보상이고 이제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사업에 표입되는 저기 보상평가 문제가 주어졌는데 문제가 보면은 크게 이제 40분짜리 문제지만 5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수험 목적상에서는 각 문제별로 잘 풀이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사업인정이라고 가기시점 이 부분엔 점수가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죠? 네. 자, 사업인정의 가기시점 이 부분은 분명히 점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이제 그 보상평가 할 때 제가 강의할 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 적정 가격이나 적정 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 감정평가 표지에다 써주는데 이 부분도 뭐 작은 점수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1번 문제가 그 문제마다 배점이 그렇게 다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풀어보면.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점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점수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점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근거법이나 이런 거 다 써주셨을 것 같고 도로법까지 근거 규정을 쓰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안 썼을 것 같죠. 분들도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채점을 해보면 이런 것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 토지 같은 경우는 70조 사항에 의해서 21년도 선택하는 거 이 부분도 뭐 다 크게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70조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 멘트는 반드시 써야 되는 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썼을까요? 아마 연습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죠. 우리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잘 쓰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지금 10점짜리 문제인데 그 1번 문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10점 배점이 좀 넘쳐요. 그러니까 쓸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다 점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비교 표현이 선정 기준 이 부분은 사실은 점수가 꼭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뭐 안전빵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표준지 선택도 아주 쉬웠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치도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거 잘 썼겠죠? 네, 아마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점 수정치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제 A군, D군을 주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택은 잘 하셨을 거라고 보이지만 근거를 잘 써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같은 거는 뭐 0.5점 정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의 개별 요인 비교표를 보면 지금 접근 조건, 환경 조건, 뭐 그 다음에 이용 상황, 형상, 경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 전면들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주택지대죠. 주택지대의 그 가치 형성 요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상평가 시에는 이게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각 조건에 따른 보정치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세부적인 그 비교 내용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1번 문제가 점수가 높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감정평가라고 하는 그런 판례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기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 실제 우리 스터디 같았으면은 이렇게 썼을까요? 최근에 채점을 했을 때는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연습이 많이 되셔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잘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별 비교가 총 지금 2번 나오잖아요. 이제 네. 표준지와 본권,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와 표준지. 그래서 각각 부분에서 이런 그 특히 행정적 조건이나 제시되어 있는 많은 조건들이 다 조건별로 구분이 잘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제가 채점자라면은 이 부분에다가 점수를 적지 않게 주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한 비교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다음에 거래 사례 B 선택도 어렵진 않았었죠. 이 부분도 네. 뭐 A랑 B가 있었는데 그 B가 이제 혼합주택지대고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점을 같이 줌으로써 어떤 뭐 개발이익의 포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게. 다만 이제 선택이 쉬울 때에는 이 부분에 점수를 주는 것도 있지만 뭐 이와 관련된 이 거래 사례의 어떤 정상성이나 뭐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거기다가 점수를 좀 주지 않았을까. 네, 아마 한마디 정도는 더 점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토지 건물처럼 주어졌지만 지금 건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 배분 단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격차율 비교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점 수정시 같은 경우는 D군. 네. D군. 약간 편집이 이상한데 거래 사례가 속한 D군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쉽게 다 이거는 잘했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었잖아요. 거래 사례가 속한 거니까. 네, 아마 잘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물음 1번은 무난하게 이렇게 해서 풀었을 것 같고, 격차율 내고 평가액까지 내는 거.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평가액이 뭐 39만 원대가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크게 틀리지 않게 풀었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답도 맞췄을 거라고 봤는데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은 답 정답률이 몇 % 될 것 같습니까? 한 6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60%나? 네, 이거 39만 1,000원을 60%나 맞춰요?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이거 사실 저도 채점을 안 해보기 때문에 저 정확한 정보인데, 그럼 만약에 60%다. 좀 60%가 낮추겠습니다. 50%로 낮추겠습니다. 갑자기? 좀 양보해서. 양보해서 절반은 맞출 거다? 네. 절반은 그러면 점수를 받을 거다? 네네. 그럼 사실은 39만 1,000원이 점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산출치는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절반에다가 만점을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뭘로 갈릴지 본다면 네. 이런 부분이나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저희가 그러니까 좀 소홀하게 하고 넘어가기 쉬웠던 부분에도 점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사정 보정치라든가, 왜냐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10점, 100점이 다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정보정치도 우리가 원래 계획되지 않았다는 멘트를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뭐 충분히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틈틈이 줘서 어쨌든 간에 1번 문제도 거의 다 맞추긴 해도 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뭐 만점을 받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 실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실점이 이루어지니까 스터디도.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배점이 몇 점이냐면 10점, 똑같이 10점이에요. 근데 건물은 10점 배점인데 1번 문제에 비해서 풀 게 거의 별로 없어요. 네, 훨씬 적죠. 훨씬 적죠. 네. 하지만 배점은 똑같이 10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건축물 보상 평가 같은 경우는 이 1번 문제에 비해서 같은 시간이 추가되지 않지만 배점은 똑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번 문제보다도 저는 물음 2번 문제가 더 이런 규정이라든지 뭐 비교에 대한 적절성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행규칙 33조는 당연히 배점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고요. 관련된 그 조항의 내용도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일단은 안전하겠다.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을 두 가지로 평가한다 라고 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전 불가라고 하는 부분도 판단이 돼야 가격으로 보상하는 거니까요. 크게는 원가법 거삽인데, 원가법은 그냥 이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죠? 네, 이거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맞춘 게 좋은 게 아니고 맞춰야죠. 네,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 1억 2,429만 1,000원, 얘가 나오면 득점 아니면 네, 감점. 이거는 뭐 채점 안 하시는 분들도 매우 편할 것 같고, 당연히 이 단가가 맞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가에 대한 정보가 다 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좀 가혹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절사하라면 절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제 사례가 한 개가 나오는데, 그 사례 한 개가 적정하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원래 주거용 건축물 거래 사례 쓸 때는 그 뒤에 있는 그 해당 거래 사례에 따른 주택 입주권 등에 따른 가격 포함되지 않은 거 이런 거 멘트 있잖아요. 네네. 다 난 그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수 다 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아마 많이 쓰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법조항 그대로 갖다 발라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바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쥐어짜내야죠. 쥐었잖아요. 이게 지금 10점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점 수정치는 지금 이제 다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률을 썼는데 문제를 보면 이게 연간 6%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연간 6%. 지금 건축비는 연간 6%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비 상승률도 어떻게 하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수 이렇게 점수 주겠다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365분의 61로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뭐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월할 계산할지 일할 계산할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월할 계산해도 점수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걸 월할 계산한다고 한다면 12분의 2가 되겠네요. 네. 근데 월할 계산하라고 했다면 굳이 이렇게 소수점 자체가에서 쓰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할 계산하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일할 계산을 의도하고 내셨다면은 아마 그런 조건을 더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6월 1일에서 7월 31일이에요. 네. 딱 두 달이 맞죠.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차이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366이네. 네. 조금 차이가 나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뭐 개별인 비교는 뭐 5% 높다고 딱 문제가 제시가 됐고 5% 요새가 제시가 됐고 사정원칙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숫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그 면적을 88, 83으로 줬고 또 본건 그 건물 면적도 정확하게 88, 83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소원가에서 말하는 수량 요소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총액으로 비교하는 것만 정답으로 처리할 것 같아요. 굳이 단가로 나누고 하면은 더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네. 그래서 총액 비교를 하는 거를 문제에서 의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요? 왜냐면 총액 비교는 잘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습관적으로 저희는 단가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결과치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결과값에 배점이 들어간다면은 아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스터디는 그렇게 채점하는데 실제 채점은 더 그냥 칼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정답이다라고 하면 얘만 정답으로 처리하는 그런 느낌? 사실 같은 논리인데도 그쵸. 약간 억울하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줬다는 거는 저는 그냥 총액으로 비교해라라고 문제를 준 것 같아요. 네. 88, 83 어떻게 똑같아? 그렇죠. 부속건물까지 면적이 똑같아요. 네.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사비에 따른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다 점수를 또 줄 것 같고. 네. 그리고 최저 보상이 600만 원 이상 요것도 물론 이제 물음 3번과 오버랩이 되긴 하지만 네. 물음 4번과 요것도 기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썼을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지금 10점 만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 10점 만점에 뭐 김대평가사 보기에는 이게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득점을 평균적으로 할 거라고 보이세요? 한 4점에서 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계산은 맞췄겠지. 원가법 계산 맞췄을 거고 네. 거사비도 여기서 소소하게 좀 나가고 이런 거 멘트 안 쓰고 그렇죠? 중간중간 멘트가 몇 개 빠질 만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아. 그래서 아마 숫자 위주로 맞추셨다면은 4점에서 5점 숫자만 정도. 딱 맞추면 4, 5점. 네. 멘트가 좀 추가되면 한 6, 7점에서 8점까지 8점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예시답안에는 안 써놨지만 그 출제자가 또 생각하는 다른 그렇죠. 뭔가 또 썼냐 이거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것도 이 2번 물음 1번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이렇게 부풀려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목인데 수목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시행규칙 37조의 내용 사실 그대로 갖다 바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계처럼 외워서 쓰시는 분들이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스터디 시점할 때도 있죠. 보고 쓰신 건가 싶을 정도로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보고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실제 시험 채점해 본 적이 없는 게 가장 그거네. 네. 실제 시험이었다면은 왜냐면 이게 나이가 잘 쓴 것 같은데 이게 점수 주기가 참 좋단 말이에요. 법에 있는 거. 뭐 여기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수 면적, 관리 상태, 이거 이런 거 진짜 이게 이런 거 문제 내는 게 맞는가 싶긴 하지만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거 전체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으니까 뭐 0.5점씩 해가지고 9개 다 맞추면 2점, 8개면은 1.5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아마 정확하게 다 쓰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꼼꼼하게 외우는 조항은 또 아니어가지고 37조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실무 기준도 아니고? 다 무대오시 않을까요? 뭐 이 부분에서 점수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을 제가 봤을 때 그대로 쓰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점수가 또 득점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관상수의 감수액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 감수액을 굳이 표시를 했단 말이죠, 문제에서. 네. 감수율에 대한 부분, 요거 함정 자료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1번 문제 보면요, 함정 자료가 많아요. 그 함정 자료를 피해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관상수 감수액 거래라는 규정이 딱 정확하게 있어요. 이거는 안 쓴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습관적으로 이식비 고손액 감수액 해가지고 감수액까지 고려한 답안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고려까지 했다고? 고려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안 하더라도 안 하는 근거까지 써준다는 거지. 네, 이게 지금 6점 문제인데 6점 문제 지금 쓸 말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다 점수 1점씩 이거 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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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계산은 사실 거의 다 맞췄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1점 1점 하면 딱 오류좀 나오네. 네. 아마 그 출제위원께서 수목에 대한 보상 평가 방법을 설명하고를 아예 설문에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배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다시 보면은 수목의 보상 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이거 시행규칙 그대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이거 이전비 41만 원인데 수목 가격이 40만 원이에요. 의도하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10,000원 더 싸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정확하게 수목을 초과하는 바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얼추 5점 나오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실제 스터디 문제 내서 그렇게 채점해버리면은 몇 점 나올까요? 내가 봤을 때 2, 3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가 방법에 배점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쓰긴 어려웠기 정확하게 때문에 쓰기 어려우니까 사실 정확하게 채점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상위 한 20%가 한 4점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합격 그 점수네. 것 같아요. 그죠? 딱 합격 점수야. 네.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은 이제 생활보상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주거이전비 등 주거용 건축물 관련된 뭐 문제인데, 지금 묻는 게 지금 이제 이주 대책,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주 대책 대신 지금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주 정착금을 주는 거고, 그러면 이주 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다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이게 이분들이 지금 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기 평균 생계비가 나왔단 말이죠. 평균 생계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주라고 나온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주거이전비 시행규칙 54조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거 징집 이거는 저도 좀 스터디를 정확하게 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주거이전비 소유자로서 주거이전비는 일단 실비적 보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실제 거주하지 않은 인원은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유추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자세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시험 나왔으면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틀렸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3명 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면 또 그 징집을 인정해주는 다른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상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 있어요. 네, 이주 대책은 밑에 그거랑 있어. 헷갈려가지고 아마 3명으로 인정을 하신 답안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8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주 정착금에 한 3점, 여기에 한 3점, 여기에 1, 2점, 여기에 1, 2점 준다고 하면 요거 2명으로 하는 거에 대한 그 근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주 대책의 성격에 그러니까 이주 정착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 2명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 강의 시간에도 이거 얘기는 했지만 소유자 같은 경우는 2달치 주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4달치 주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잘 써지진 않네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4달치 주는데 2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는 실비적 성격이고 세입자에게 이 2달치 더 주는 거 이거는 생활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주는 2달치 요거는 실비적인 성격이라서 실제 거주를 요구하거든요. 실제 거주. 거주를 요건으로 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네. 그럼 거주를 요건으로 한다는 부분을 잘 쓰면서 그거를 2명으로 판단했으면 베스트인데. 네.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어렵다. 2, 3 주중에 찍은 거지 그냥.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거 답은 다 맞췄을 거니까 2, 3 중에 하나 찍고 답 맞췄으면 딱 1.5점. 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썼으면 3점. 네. 자.
점수 득점이 쉽지가 않아지죠. 점점 쉽지 않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사비는 지금 부속 건물 합판 면적으로 한다고 딱 문제 제시가 돼 있었어요. 부속 건물 면적 합친 걸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99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 건데 조금 더 부과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사비 규정이 주택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딱 99에 맞춘 거는 실질적인 이사비 보상 성격을 좀 이렇게 더 추구한 걸로 봐서 이게 면적 합치면 딱 99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부속 건물을 빼면은 99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넉넉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비와 같은 실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실질적인 비용 상승,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나 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봤을 때 최대한 이제 지급을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진 않았겠죠. 그냥 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8점인데 쓸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거라도 쥐어짜지 않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강하지 않을까. 근데 채점 기준 만들다 보면 자꾸 이런 거에다가 채점 기준을 넣게 돼요. 왜냐면 못 맞춰라. 근데 그렇게까지 쓰신 분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스터디 예시답안에 네. 없는 거 채점 기준을 많이 넣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쓴 사람들 거의 빵이야, 빵. 거의 없죠. 네. 그치. 네. 설마 이런 거에까지 점수를 주겠어 싶은 거에도.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야 됐어.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1번 말고 2, 3, 4, 5번은 1-2, 3, 4, 5번은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네. 해야 약간 좀 쥐어짜내서 쓰는 게 좀 비교 우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신규치 53대 이주 준차금을 잘 썼을 것 같고 네. 한도 잘 썼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거 이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 기준으로 한 거에다가 3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비중가액이니까 비중가액의 30%한 거고 상한 검토까지 네. 잘 했을 것 같고 이주대책 수립하지 않아서 주는 거다 그거까지 쓸 필요는 없었겠죠. 이주대책 수립하지 않았다고 써놨거든요. 일단. 썼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거까지는 뭐 그냥 네. 이주대책 별도 요 내용이 있어요. 네. 주거용 건축 지방으로 생활권을 상실하게 되는 의리 수용에서 포함가 얼마인가. 마지막으로 인용비는 많이 썼을 것 놓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 사람이 농민이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네. 그리고 그냥 이거 가지고 유추한 거거든요. 이건 평균 생계비. 왜냐면 평균 생계비는 인용비 규정이거든 이게. 그렇죠. 근데 아마 캐치해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 안 썼을 것 같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물음 3번이 지금 8점인데 네. 8점 만점에 직접 많이 해봤자 한 3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 두 명 찍어 맞추고 이거 네. 맞추고 요거 숫자 맞추고 요거 맞추고 4점은 되겠다. 네. 4, 5점? 근데 계산이 저 없었죠. 생각했을 때 더 채점 기준으로 넣을 만한 게 잘 떠오르진 않네요. 지금. 맞아요. 네. 다 뭐 여기 있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에다가 플러스해서 그 출제위원회의 어떤 그런 예시답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채점위원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축산 보상은 그 다행히 스터디 때 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시행규칙 49조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요건 보상 요건, 그다음에 영업선지 보상 요건 성립 일단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축산업 보상에 대한 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 마리수는 사실 제가 내려고 다 안 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가축 보상 대상이 되는 가축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기준 마리수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기준 마리수는 내가 안 냈는데 계산하는 게 배점 있을까요? 기준 마리수 계산?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문제 보면은 요거 딱 20마리 딱 포함돼 버리는데 끝나는데. 왜냐면 지금 이게 요거만 하더라도 끝나는 거잖아. 꿀벌에서. 꿀벌 네, 끝나는 닭은 200마리. 200마리구나. 네. 요거에서 끝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이거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건 아닌데. 왜냐면 이게 하나의 모든 사람이 모든 게 다 을 거고 이게 따로따로 뭐 저기 만약에 척축산 허가를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허가를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보상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요건의 점수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 산정할 때 연간 영업이익하고 휴업기간 영업이익 하는데 요거 개인 사업자 그 영업보상 하한 적용하지 않는 거 요거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전비는 쉽게 계산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영업장소 이전에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이거 보상 대상 아닌 거 요거 잘 써줘야 되는 거. 네. 근데 또 이게 자료에 함정 자료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했어. 스터디 때 많이 했어요. 다행이에요.
스터디 때 네. 준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한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했었던 분들은 이거 함정 자료를 안 빠지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거지. 이렇게 내가 그래서 이거 문제 보고서는 약간 뭐 수험적인 문제로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스터디 하신 분들이 제 자랑이지만 뭐 크게 실수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기대는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40점 만점을 준다고 한다면 김대인 평가사가 예상하는 점수는 상위 20% 정도를 봤을 때 몇 점 정도라고 감이 있잖아요.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채점한다고 하면 만약에 스터디였으면은 한 27에서 29점 정도 나왔을 것 상위 같은데 20%가 근데 보통 실제 시험 점수가 스터디 점수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나죠. 한 25, 6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6점이면은 대체적으로 한 65점 정도, 65% 정도의 득점률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채점하기가 되게 쉬운 문제. 그렇죠. 채점하기가 쉬운 문제. 뭐 채점에 있어서 뭐 별다른 이견도 없는. 네, 보상이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도 그냥 기계적으로 채점하면 되는 문제. 네네. 이거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문제 1번 여기까지 하고. 2번 문제는 지금 그 기본적인 문제의 배경이 지금 보면은 이제 거래 사례 수집을 했는데 이제 거래 당시의 조건 등 차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정이라고 하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에 깔린 거는 적정한 실거래가와 그 다음에 이 사정 보정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 1번은 이제 건축 중인 건물, 2번은 이제 차입 조건 반영된 거, 3번은 우리 이거 스터디 때도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 이제 그 낙찰 사례를 쓸 수 있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낙찰 사례가 적정한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것이신지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저도 문제를 보고서 1번, 2번, 3번이 다 10점이에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얘는 한 8점, 4점, 여기다가 한 15점 이렇게 줘야 될 것 같거든. 네. 느낌상으로는 10.5점, 15점 이렇게 줘야 될 것 같거든. 네. 근데 이번은 아무리 해도 10점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네. 나 그래서 이런 게 나는 진짜 이게 다크호스야. 자, 잠시 해보도록 하고. 네. 그런 취지에 맞춰서 답안이 좀 기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실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배점 대비 쓸 게 없으면 뭘 써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라.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공정률 추정인데 사실 공정률 추정은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좀 그 적산표를 주면서 적산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기술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성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체크하면은 나오는 거. 요거는 실수하지 않고 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경비 잠시 만들도록 하고 설계비도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거. 네. 다만 마지막에 있는 전기 기본 설비비는 요거는 이제 설비에 해당하는 거라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건데 문제에 별다른 멘트가 없어서 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재경비 배분하는 부분인데 이거 재경비가 이제 간접비 성격이잖아요. 네. 간접비이기 때문에 배분돼야 되고 문제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 재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조항이 딱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10점짜리지만 좀 문제 배점 대비 양이 좀 적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정률 맞추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 이 재경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 재경비 배분 시에 뭐 어떤 유의사항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적산표가 맞는지 뭐가 있냐면은 공사 항목에 따른 법정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어떤 이 비율대로 원래 배분하거든요. 이게 그 시공 원가가 들어가면 비율대로 그냥 배분하는 건데 그 비율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이렇게 이 적산표 우리 신축 단가표에 있는 적산표를 그대로 줬다는 거는 이 적산표랑 법정 비율과 차이점이 있지만 실제 이 적산표가 맞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재경비 배분 부분은 지금 재경비가 여기 지금 총 16.25%가 제시가 돼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붙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거 배분율에다가 일단 점수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저는 이 재경비 배분과 관련된 그 어떤 유의사항이나 아니면 이게 원래 우리가 건축 중인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재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신축해서 다시 지을지 아니면은 철거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적 감가가 있는지 아닌지 즉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시공의 난이도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우리 스터디 문제에서는 이거를 다시 떠서 새로 지을 때 그다음에 이걸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문제는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공정률을 딱 구하게 하는 문제는
없었고 공정률이 아니고 원래 재계경비 배분은 그 우리 그 제조도론가 적산법 할 때 네. 그죠? 그거 할 때 했던 부분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건축 중인 건물의 그 감정평가 시의 유의사항이 있었으니까 이거 건축 중인 건물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은 제가 강평자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다가 좀 같이 기술해야 되지 않았었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거 쓰신 분들은 정말 고수. 고수.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상황에서 떠올렸다면 정말 고수이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문제 낸 건데. 근데 그걸 캐치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건축 중인 건물 그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이거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닌가? 거의 이거 이렇게 됐으면 5%써 스터디에서. 그렇죠. 그죠? 네. 이거 여기 뭐 26.75 이거 맞춘 사람도 네. 몇 프로? 한 5명 중에 1명? 네.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못 맞춰. 이게 그대로 말이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건데도 네. 쉽지가 않다니까. 또 이것만 딱 연습을 한 게 아니면. 딱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뭐 하라는 건지가 바로 와닿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치. 그 약간 시험 자료가 좀 생소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60만 제조도론가의 33.36% 정도의 공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건물이 가치가 5억 5천이고 요거 배분을 해서 쓰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물음 1번은 지금 배분법이 논점, 배분법. 네. 배분법이 논점이고 우리가 이제 적정한 거래 사례로서 배분법이 적용 가능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 위에서의 건축 중인 건물의 유의사항뿐만이 아니고 이런 건축 중인 건물은 사실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사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포함된 거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분법 적용 시의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기술이 되면 훨씬 더 이 출제자가 그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래 목록은 토지인데 실제로 보면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감정 그런 걸 토지만의 거래 사례라고 해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면은 그 수치가 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 출제자는 한 번 정도 그런 일을 겪었어서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정률 판단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거래 사례를 우리가 선택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2번인데요. 이거는 10점을 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도 이거를 채점을 한다면 뭘 가지고 채점 기준을 매길지가 답이 안 쓰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 문제가 지금 이런 대출 조건이 있고 여기 뭐 이런 이거 있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7억하고 요거 11.74, 7.4694 요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숫자 하나하나에 배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에? 요거랑 요거는 있을 것 같고 요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1점씩 줘도 4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참 문제죠. 그리고 이제 토지 단가 배분하는 요거까지 나누는 거랑 그래 5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자료에서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자료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거래가액이 10억인데 현금 등가는 10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유를 아마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를 의도하시고 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낮게 나오는 이유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작용이 됐다. 이런 거를 서술하는 것까지 아마 점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만약에 이런 조건을 부과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조건은 없고 어떤 조건이 이제 우리 거래 사례 범서다 보면 가끔 있냐면은 그 거래를 쓰는데 거래 금액이 있고 밑에 뭐 대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을 하는데 몇 개월 안 가거든요. 근데 그게 막 2년, 3년짜리가 있어요. 2년, 3년짜리.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사전 개입된 거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래 사례를 쓸 때 주의점? 라고 보기엔 좀 굳이 대출을 넣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고. 그리고 이게 굳이 저당상수랑 우리가 지금 연금 현가계 2개 썼잖아요. 왜 다 잡을까? 헷갈려 보라고 한번. 그러면 저당상수의 의미, 연금 현가계에서의 의미도 써야 되나? 그것까지는 좀 과한 그건 너무 과한 거 같은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데 시장 가치에 과연 금융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 이런 금융 조건이라는 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의 개념에 이제 통상적인 당사자들끼리 거래할 때 뭐 성립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격에 금융 조건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는 약간의 있긴 있는데 그거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라도 쥐어짜서 써야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약간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문제처럼 이렇게 배점 10점짜리는 쓸 말이 없으면은 이론처럼 써야 된다. 이거는 정확하게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이론처럼 써서 써야 돼. 그래야 점수를 그래도
이게 참 점수 그렇다고 내가 2점씩 주기엔 너무 그렇죠. 이게 너무 2점씩 줄 쉽고. 만큼의 논점은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채점자의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런 일시불의 내각에서 연금 대각에서 이게 다 뭔지 예상도 못한 그러면 다 틀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쓰지. 아니면 굳이 왜 이걸 이렇게 줬어? 10% 20%? 사실 이런 거 안 줘도 저희는 공학용 계산기 쓰기 때문에 계산이 다 되는데 기출 근데 문제에서 이번 기출 문제는 항상 줘. 이번에 네. 또 줬어.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연습해야 되나? 좀 이거 좀 딜레마예요. 네.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이거 저당상수 이거 계산해가지고 0.1 곱하기 1.1에 뭐 이거 해서 이거 0.1174 나오나 봐야 되나?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그냥 이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지 아니라고 하는 걸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좀 더 나눠가지고 저당 지불의 현재 가치 이거 따로 계산하고 매년 지급하는 현금 흐름 해서 네. 현재 가치 나눠서 써야 되나? 네. 하여튼 뭐라도 나누고 해야 되고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이런 사전 계획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시장 가치랑 관련된 부분 플러스 이제 이론적인 개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써도 10점 만들기 쉽진 않아요. 억지로 목차를 최대한 쪼개 써야 됐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예시 답안처럼만 딱 쓰면은 딱 그 점수밖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만점은 힘들죠. 아니 이렇게 쓰면 만점 줘야 되는 건데 만점은 안 줄 것 같은 느낌. 네, 우리가 많이 속아봐서 그렇고. 자 마지막 3번 문제는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저기 쓸 내용도 좀 많고 10점 정도의 배점이 충분히 있고 오히려 더 줘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산은 별로 없지만 이 문제를 보면은 보정된 단가랑 낙찰자 입장 보정된 단가를 두 개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평균해서 평가한 다음에 요 문구 낙찰 사례 사항과 사에 대한 가격 성격 및 보정 방식의 특징 이게 사실 보면 쓸 게 정말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점수 줄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자 일단 낙찰자 입장에서 보정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10억에 입찰이 시작됐는데 5억까지 그러니까 최저 경매 금액이 5억까지 그러니까 50% 정도에서 최초 경매 개시 가격이 결정됐다는 거는 유찰이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이 5억에 이루어진 거고요. 결국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1억 5천 정도의 명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6억 5천 정도의 낙찰자 입장에서 보정하요. 요거는 정확하게 왜 1억 5천을 더했고 그리고 이 경락가가 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낙찰률이 50%보다 훨씬 높은데 얘가 50% 됐는지에 대한 의견 요거 더하는 것까지 해서 6억 5천 답도 맞추고 하는 것만 해도 벌써 한 2, 3점 나와요. 네. 그리고 통계적 측면은 되게 쉽게 나와. 75%. 그냥 뭐 평균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하고 그러면은 평균 가격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가격 성격 및 보정 방식의 특징인데 이건 뭐 제 예시 답안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예시 답안에 불과하고 좀 더 내용을 좀 풍부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낙찰 사례 3번이 지금 가격 성격이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했었던 낙찰가가 시장가냐 낙찰가를 거래 사례로 쓸 수 있냐 못 쓴다는 거지. 네. 요거에 대한 부분 낙찰가가 시장 가치의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괴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기술이 돼야 되는 그거는 연습했었던 거죠. 네, 스터디에서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낙찰 사례 못 쓰는 거는 몇 번 들었기 때문에 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게다가 플러스 얘는 지금 이런 뭐 이게 유치권인지 뭔지 점유자 및 적침을 소재라고 하면서 뭔가 권리 관계가 완전 소유권 가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높고 낮음에 따른 어떤 그런 가격 변차가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경매 선례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네. 기준 가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준 가치 차이. 그 부분이 언급이 되고 키워드나 키워드나 이런 거에다가 갖다가 채점을 해도 그러니까 기준 가치, 낙찰가가 거래 사례, 그러니까 시장 가치인지 아닌지 여부, 그다음에 이런 완전 소유권 넘어가지 않는 거 이런 것만 해도 한 2, 3점 줄 수 있는 거고. 네. 보정 방식별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가격의 성격도 쓰라고 했고 기준 가치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정 방식별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정 방식 그 보정된 가격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 각각 방식의 특징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보정 방식은 이 개별 물건의 어떤 권리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은 하는 거지만 이 물건의 일반적인 낙찰가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거고 밑에 있는 건 통계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통계적인 부분에 한계점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었죠. 제가 낙찰 통계를 감정사에다 많이 쓰지만 그 낙찰 통계가 뭔가 그 시장에 그러니까 낙찰 통계로서의 정보로서는
한계점이 많다라고 하는 거 설명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차이를 굳이 줬거든. 6억 5천, 7억 5천. 얘는 6억 5천짜리인데 7억 5천이 맞냐 아니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6억 5천, 7억 5천보다 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얘는 더 많은 문제가 네. 1억 5천 가지고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네. 리스크가 있는 거 리스크가. 그래서 이 경매 통계의 한계점을 잘 기술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본권 보정 방식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리 관계랑 관련된 부분에 한계 이런 이런 1억 5천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한계점하고 왜냐면은 1억 5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입찰해서 5억에 낙찰 받았는데 실제로 더 나올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한계점, 통계 한계점 우리 많이 했었어. 많이 다뤘었죠. 많이 했었어. 이거는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서 점수를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이 정도 썼으면 베스트지. 그렇죠.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진 않았겠지.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생각해서 쓰기가 왜냐면 이거는 알고는 있지만 내가 앞머리 따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썼으면 베스트 그런 것 같고요. 3번 문제는 뭐 이제 물건의 대상은 장기 임차권이라고 해서 마치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토지 평가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예전에도 이론에서 장기 사용권이라고 해서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뭐 공상국가에서 하는 토지 네. 사용권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냥 출제자가 마치 장기 임차권 사실 장기 임차권은 뭐 이제 우리가 뭐 실무상 중요한 거는 이 장기 임차권이 갱신이 가능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완전 소유권 가치를 100이라고 한다면 이 장기 임차권, 그러니까 결국 사용권에 대한 가격이 이 소유권의 몇 프로 정도에 해당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 이슈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분은 이게 이제 직선 감가한다고 가정을 함으로써 그런 그 논란을 아예 해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단순히 계산 잘했냐를 묻고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 장기 임차권에 대한 평가고 기준점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 임차권이라고 하는 평가 목적의 물건의 특성상 이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규정에 있는 걸 좀 끄잡아내가지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뭐 지상권 평가에 뭐 그런 방법을 준용한다거나 그죠? 어쨌든 모든 평가에는 평가 방법이 필요한 거니까요. 제가 여기도 쓰지 않았지만 평가 방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장기 임차권은 50년이고 그 다음에 건물 공작물도 설치했는데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완료 시에는 무상으로 반납된다. 건물도 모든 시설물은 무상으로 반납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건물을 기본적으로 내용서 50년 정도를 예상하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즉 임차자 계량물로 인한 뭔가 영향. 원래 우리가 임차자 계량물이 있으면 임차자 계량물에 따른 이런 그 임차권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약 감가 같은 거. 뭐 계약 감가일 수도 있고 계량물 가치가 포함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50년을 쓰고서 뭐 반납한다고 하는 뭐 그런 50년이라는 말을 주고 반납한다는 말을 준 거로서 봤을 때는 순수한 토지만의 사용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1번과 2번은 그 이제 6점이 똑같은데 하나는 이제 매입 금액이니까 10년 전 매입 금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그 거래 사례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 하나. 이 때문에 10년 전 매입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면은 본건에 매입 금액이 있어요. 매입 금액이 제곱미터당 12만 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총 이제 50년 동안 10년이 경과하고 40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결국 5분의 4가 남은 거로서 5분의 4가 아니고 월로 계산하고 있죠. 마누얼 감가라고 돼 있었습니다. 야, 나 같으면 못 맞출 것 같아. 이거 138개월? 하여튼간. 그리고 또 나왔어 이거 지변율 이거. 어? 지변율. 다 써야 될까요? 근데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을 인터뷰를 몇 번 해보니까 네.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딱 문제 봤을 때 뭐 이렇게 내가 막히고 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시험처럼 2번 문제가 막히면 거기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잖아. 그쵸.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걸 아껴서 투자하잖아. 네.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아낄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했더라고. 이거 뭐 노가다인데 점수가 있는 게 딱 보이니까. 그쵸. 1.72072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계산 과정에도 점수가 이거? 네. 여기 무슨 계산 과정에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 안 써도 되느냐, 그냥 써야 이렇게 되느냐. 1.05001 곱하기 점점점점 이거? 점점점 해도 되느냐. 난 답에만 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좀 무리 아무 같아요. 의미가 없는 네. 정보들을 뭐 굳이 여기는 그냥 갖다 베껴 쓴 건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이 생각을 했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임차권에 대한 평가인데 왜 지변율로 보정을 하냐 이게 된 거죠. 왜냐면 임차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 변동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토지를 50년 동안 사용한다는 거 하는 것은 이 갱신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결국은 이 임차권에 대한 가격도 결국은 토지의 가격의 변동에 연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변율로 굳이 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쓴 거예요. 서술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임차권에 대한 가격 수치가 따로 있었다면 걔를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이 토지에 대한 가격 변동 요거 즉 지변율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장기 임차권에 대한 변동률이 고시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지변율이 맞는 거냐? 항상 우리가 모든 자료 쓸 때는 왜 그 자료가 주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니까 6점 점수 줄 만한 점수도 없으니까 분명히 점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점수 하나, 점수 하나, 숫자 점수 하나, 이거 만월간가 점수 하나, 마지막 점수 하나, 딱 5점 나오네. 5, 6점. 딱 좋죠. 평가원백 점수 하나. 요거 점수 하나. 7점? 그 정도가 적정한 것 그래서? 같습니다. 다 맞췄을까? 아니야. 아닐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이게 6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건 맞췄겠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까지. 이건 한 번도 안 썼을 것 같고. 그리고 장면가치율도- 만화가치 좀 맞췄을 것 같아. 네. 이것도 맞춘 사람은 한 절반? 네. 그렇죠. 스터디였으면 절반? 네. 그 다음에 평가공법 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잘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없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풀 때 안 썼어요. 제가 풀어봤어요. 그거는 지금 올해 1년 지났다는 생각이겠지. 지금 촉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네. 쓴 사람 그래도 한 절반 아니고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답까지 맞춘 사람도 왜냐면 여기서 이거 틀려버리면 이거 틀리니까. 그렇죠. 이건 더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한 2, 3점. 2, 3점? 네. 그치, 딱 그 점수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왜 4, 50점이 지금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면 점수가 나온다니까. 그쵸.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기준으로 한 가격에 또 6점의 점수가 있었는데, 이거 은근히 거래 사례 1번, 2번 가랑 나랑 쓴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지금 이제 다랑 라는 지금 보면은 이제 상업용에서 빠지고 중공업에서 빠지고 이거는 이제 쉬었죠. 그러니까 일단 거래 사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인지 나인지가 이게 딱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50년, 50년 똑같고 이 차이가 있는 거는 계약일이 요거냐 차이인데 이 출제자가 굳이 이렇게 10년치 지변율을 주고 매입 금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거래 사례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한 이유는 얘는 10년 전 가격 기준, 요거는 지금 가격 기준으로 평가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나를 썼지만 가를 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시험 보고 온 친구한테 물어보니 뭐 한 10명 물어보면 한두 명 썼다는 건데 점수 어떻게 쓸까요? 만약에 가를 쓰신 분이 더 많았다면은 많지 않아요. 가에도 일정 점수는 배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면은 그냥 다 어렵지 않아요. 다 그거? 다 긋진 않아도 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수가 깎일 거다라는 말은 막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나가 없으면은 가를 쓰는 거는 이상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이상하죠. 그러면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평가 방식의 차이가 없잖아요. 왜냐면 위에 것도 지금 11년에 거래 사례 가지고 쓴 거고 매입 사례 가지고 쓴 거고 얘도 지금 11년이면은 어차피 그 가격대로 나왔을 거고 그리고 이게 7월 16일이라고 나왔다면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7월달 그거 없거든. 그러네요. 굳이 만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라고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꽂히면 또 쓴다니까 이게 사람이. 어쨌든 나번이 답으로 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임차권에 대한 거래 사례이기 때문에 검토 결과 적정한가라고 보이긴 하지만 거래 사례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을 잘 기술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선택을 한 건데 왜 가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 금액이 지금 결국 가랑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15만 9천 원, 22만 2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지변율 10년치를 통해서 토지 가치를 변동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집값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가면 지변율의 한계점이라든지 한계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지변율 자체의 통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죠.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전용 가치 여기 넣었기 때문에 가치환경 비교도 잘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개별적인 비교치 1.10 들어가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본건은 이만큼 감가가 된 거고 사례는 안 돼 있어. 사례는 지금 신규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보정 및 이 보정을 하는 사유나 이유 이런 것들도 같이 기술돼야 되고요. 사전보정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한 5, 6조 나와요. 네. 잔가율 빼먹은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얘는 지금 신품이고 본건은 10년 감가했는데 근데 시험장이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치 형성 요인 비교만 보고 바로 이제 계산을 해버려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문제 풀 때는 이게 문제도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면 잘 안 하게 되니까. 네, 그렇죠. 여기다가 뭐 장가율 비교는 별도로 한 대 나와 있으면 확실했겠지만 그런 말이 없었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음 이제 3번이 각 시상가액에서 검토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물음 3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죠. 지금 이게 뭐 계약 시점으로부터 실현 경과해서 시점 수정을 반영하더라도 뭐 가책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고, 토지 최근 거래 사례가 최근에 임차권 가치 반영하고, 왜냐면 이게 임차권 평가 이렇게 저도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없죠. 임차권은 평가한 적은 없지. 임차권은 평가할 일은 거의 없지만 한다고 하면은 이 가격이 실제로 지금 이 40년 남아있는 이 물건의 임차권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멘트 써서 이거를 4점을 점수를 주기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거래세 기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최근에 가격을 반영할 거니까 10년 전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적정하니까요. 시점 수정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약 관련된 내용들은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쓴 거예요. 왜냐면 그 10년 전의 이 계약 조건하고 지금에서의 계약 조건 별도 나오진 않았지만 계약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직접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4점짜리 문제인데 쓸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 각 방법의 장단점을 같이 기술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매입 금액 기준의 장단점, 매입 금액 기준, 그 다음에 거래 사례 기준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결국 여기에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기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거래 사례 가를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 충분히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 3방식 풀 때 쓰는 시상가액 검토 내용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평소에 원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의 장단점을 시상가액 검토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부분을 거의 그대로 써도 배점이 됐을까요? 근데 이거는 10년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을 비교하는 그 절대적인 가격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평가 방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10년 전 가격 취지에 맞춰서 썼어야 되는 거네요. 문제 취지에 맞춰서 썼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밖에 안 썼을 것 같고요. 네. 4점이기 때문에 너무 과투자하는 것도. 마지막 물음 4번은 복수평가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좀 뜬금? 복수평가를 갑자기 냈어요. 약간 이론에서 약술로 물어볼 법한 문제인데. 이거 잘 준비가 돼 있는 거라서. 네. 저도 썼지만 잘 준비가 돼 있는 거라서 이런 거 실무상으로는 이게 그 민원인들한테 많이 그 문제가 되는 게, 복수평가를 하면은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관계없거든요. 왜냐면은 쟤나 어떻게 평가하는 방식이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오류가 난 부분도 똑같이 오류가 나면은 이거 뺏겼는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탈자가 있어. 내가 아까 보니까 이게 오탈자가 한두 개 있던데, 만약에 내가 답안지를 쓰고 김대표가 답안지 써가지고 둘 다 답 썼다고 했는데 그 오탈자가 똑같아. 이거 뺏겼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특히 잘한 거는 똑같이 써도 관계없는데 못한 것까지 뺏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해야 돼요. 뺏기진 않잖아요. 뺏기진 않지만 어쨌든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내가 쓴 게 실제 지금 그 이론에서 있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이게 뭐 이제 객관적 감정 평가나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거나. 네, 이론에서 다 쓴 이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시간 비용 걸릴 수 있고, 시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저는 안 썼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복수 평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정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10% 이내. 근데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00을 해야 되겠는데 쟤는 무조건 150을 해야 되겠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둘 중 한 명은 좀 힘들어지겠네요. 결국은 이게 감정서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둘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나가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보낼 때도 있어요.
얘도 내보내, 얘도 내보내.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P를 보겠네요. 그러니까 서울 그냥 끝나는 거지. 이 감정서 못 쓰는 거지. 다시 평가해야지. 재평가해야 돼, 재평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사실 근데 누가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소유자 추천이 많이 나와요. 소유자 추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써서면 되지 않았을까. 굳이 이 문제에서 복수 평가는 굳이 문제랑 관련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아니면 배점이 좀 남아서 또 쓸 수도 있고. 이게 왜냐면 공단에서 지금 네 문제를 낸다고 하거든요. 네 문제. 네 문제를 낸다고 딱 그 공식문에 고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문제를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내고 만약에 내가 문제를 딴 걸 내고 싶어. 그러면은 3-1, 3-1을 내는 거야. 5개를 내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복수평가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문제를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여기서도 뜬금없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자산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복수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넣은 걸 보면 뭐 이 평가가 무슨 이해관계인이 결부된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복수평가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소유자처나 이런 것들도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이제 열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주로 쓰라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뜬금은 없지만 의뢰인이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돈 내는데 왜 복수를 한 개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네, 복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문제 3번이고요. 문제 4번은 뭐 누구나 예상했던 권리금 평가예요. 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찍었어요. 올해도 찍고. 근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안 찍어야 돼.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권리금 평가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권리금 상인법상 규정 쓰도록 우리가 항상 했었고요. 네. 이거 사실은 그 우리 3기가 이번에 13조까지 있었는데 14주차 우리 모의고사 봤거든요. 무료 모의고사. 거기다가 내가 권리금 평가 냈다고. 얻어 걸렸어요. 네. 뭐 이렇게 뭐 한 건 아니고 얻어 걸렸어. 어쨌든 요 권리금의 개념, 상인법상 개념 요거 다 이거 썼겠지. 연습을 하셨다면은 이거는 연습을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마 이거는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치. 어떻게 외워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예전에 막 두 문자를 땄던 것 같아요. 영비거노 이렇게 하나? 네,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외우죠? 네, 저도 그렇게 앞머리자 따서 외웠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안 쓰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내용들하고 뭐 금전 뭐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익 이후에 지급하는 금전 대가 이런 것들 몇 가지 개념 요소를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스터디 때도 많이 냈었던 거고 그때마다 이 부분의 점수를 다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썼을 것 같고 이 규정까지도 다 썼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평가도 이제 쉽게 나왔는데 유형자산 평가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테리어 시세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인테리어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하게 나왔고요. 계약일 당시 비용으로서 건축 조사비를 해서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대로 해서 시점 수정해서 구하면 되고요. 10분의 5. 뭐 이거는 매우 간단하네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난 그래도 이 말을 썼어요. 왜냐면 우리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인테리어 가격은 지금하고 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취득가 기준으로 하면은 또 민원이 뭐냐면은 지금 이거 하려면 얼마 드는데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정도 30% 정도 보정을 하긴 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검토하는 게 유사 인테리어 사례가 있으니까 그 인테리어 평당 가격이 얼마니까 이 정도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없어서 이 말을 썼어요.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항상 써주죠. 같이 검토해야죠. 그리고 이게 시점이 오래된 거면 사례 가지고 하는 게 사실 맞긴 맞지. 근데 또 오래되면 장가가 얼마 없기 때문에 큰 논점이 없죠. 이 장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 썼을까? 안 썼을 것 같아. 푸느라 바빴겠지. 네, 쓰신 분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 후 영업이익에서 지금 영업이익 구하는 부분에 평균 영업이익 2,300만 원 나왔고 그 다음에 1,500 빼면 사실 별로 수익이 나오는 사업장은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다 빠지는 거고 그 중에서 50% 귀속 비율까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200만 원 딱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무형자산이 별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PBA 포함 되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안전빵으로. 그러면은 한 7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얼마 안 돼요. 바닥권리금은 지금 얘랑 구분이 되면 써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지금 보면은 그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하라고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시설 권리금과 영권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가는 별도의 바닥 권리금이 없는 것 조사됨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바닥 권리금이 여기에 얘는 바닥 권리금은 자리세고 이거는 이 사람의 영업의 노하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구분할 수가 없거나 바닥 권리금이 없는 거. 사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커피 잘 못 만들어 무슨 커피집이잖아요. 네. 커피 못 만들어도 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장사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커피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몰라도 자리 자체가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연간 영업이익이 2,300만 원이면은 힘들죠. 어떻게 일하냐. 그 중에 자기 인건비 딱 자기 인건비 나오는 그런 상가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바닥 권리금이 문제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 바닥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고는 써 있지만 이게 그 이 영업이익 정보들을 봤을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상권이 번화한 것이 아닌 것을 추천해서 이런 어떤 그런 좀 거시적인 판단이 좀 이루어지면 네.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단순히 그냥 문제에서 이거 하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네. 근데 그런 답안은 없을 것 같아요. 캐치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연간 영업이익 2,300. 그것도 자가노릇 빼기 전. 자가노릇비 청구율도 너무 낮은 거지. 그렇죠. 최저 인건비도 안 나오고. 거의 그냥 점심때만 문 열고 문 닫는 거 구조인가? 뭐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바닥 권리금이 0이긴 해도 이렇게 뭔가 서술이 조금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제시하라고 한 걸 보면 구분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왜 빵인지가 문제에서 그냥 위에 있으니까 빵이다 이게 아니고 뭔가 이 상권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답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개념 여기 그다음에 요거 원가법, 요거 인테리어 가격, 그다음에 수정원 영업이익, 영업금, 그다음에 이거 현가합, 바닥 권리금 처리. 요거 하면 거의 한 에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다른 게 또 있었겠지. 거기다 1, 2점 더해주면은 한 10점 만점인데 네. 이거 개념 쓰고 잘 쓰고 다 잘 썼으면 제가 봤을 때는 10점 만점에 작년 보수비처럼 점수가 높을 것 같지는 않고 네. 8, 9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험 목적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는 한 9점 이상도 받으신 분이 계셨죠. 보수비 사반도. 9.5점까지 있었죠. 네. 어쨌든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네. 수험생들이 좀 그런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득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채점해보면 답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응? 생각보다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답 채점하기가 이렇게 나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물며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더더욱 심한 거죠. 올해는 어렵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토론식으로 일단 우리가 그 금년 시험 문제에 대한 채점 방향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2년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혜일 평가사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